반갑습니다. 저는 안랩에서 클라우드 보안 솔루션 개발을 맡고 있는 노영진 상무입니다.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우리가 SaaS를 왜 쓰는가 하는 점과 소프트웨어를 SaaS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에 따른 장단점 분석과 완성된 SaaS형 소프트웨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어떤 보안 방법을 사용하는 게 좋은지, 기술적 고려 사항이 어떤 게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클라우드와 SaaS 시장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퍼블릭 클라우드는 올해 거의 시장 규모가 2조 원 가량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매년 15.5% 정도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퍼블릭 클라우드 안에 SaaS가 차지하는 비율이 51.4%나 됩니다. 그 얘기는 SaaS를 위해서 클라우드가 필요하고 클라우드는 SaaS에 의해서 커지고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클라우드와 SaaS 시장을 전체를 계속 키워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SaaS를 왜 쓰는가? SaaS를 우리는 사용하는 사용자이기도 하고 SaaS를 제공하는 제공자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용자는 사실 SaaS를 많이 쓰실 테니까요. SaaS는 우선 어디서나 쓸 수 있는 그런 편한 점이 있죠. 당연히 오피스에서 쓰고 집에서도 쓸 수 있고 모바일로도 쓸 수 있고 그런 편리함이 있고 그리고 다양한 기기에서 쓸 수 있죠. 윈도우는 기본이고 맥이나 리눅스 PC에서도 쓸 수 있고 당연히 모바일에서 쓸 수 있고 다양한 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 쓰는 거 대비 업데이트를 직접 하지 않아도 SaaS 제공하는 사업자들이 다 업데이트를 해주잖아요. 그런 아주 기본적인 편리함이 있습니다. 그럼 사업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설치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사업자에 비해서 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실 사용자에 대한 어떤 특별한 요구사항이나 이런 거 없이 SaaS를 사용하면 단일 소프트웨어로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유지보수 비용이 굉장히 적게 드는 편이고 그리고 서비스하는 그 기업 입장에서 원하는 상황에 항상 업데이트를 할 수 있고 사실 그거보다도 표면적인 것보다도 SaaS를 서비스하는 입장에서는 고객의 그 사용 행동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우리가 SaaS를 쓰면 서비스를 하는 입장에서는 고객이 어떤 버튼을 누르는지, 어떤 데이터를 많이 보는지, 어느 지역에서 주로 로그인을 하는지, 회사별로 회사 ABC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그 회사들의 기업의 사용자들이 어떤 행동 패턴을 보이는지를 미리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 패턴에 따른 고객 니즈를 미리 파악하고 거기에 따른 업데이트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다 SaaS를 쓰실 테니까 아시겠지만 저도 SaaS를 쓰면서 느끼는 부분이 외부로 어떤 그 업무를 보는데 업무를 진행하면서 특정 이 부분이 좀 사용하기 불편하다 이렇게 느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한두 달 뒤에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지도 않았는데 개선이 돼 있다 이런 경우들을 종종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SaaS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사용자 행동 데이터를 분석해서 사용자들이 편리한 쪽으로 유도하는 그런 이제 일을 많이 진행하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자도 좋고 사용자도 좋은 그런 형태를 볼 수 있겠죠. 거기다가 이제 서비스 제공자는 월가금을 한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고 그리고 한번 SaaS에 발을 디디면 발을 빼기가 어렵죠. 내 데이터들이 많이 쌓여 있는 동안에 계속 쌓여가기 때문에 발을 빼기 어렵고 락인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SaaS라는 거는 사업자나 사용자는 모두 이득입니다. 그러면 SaaS를 제공하는 사업자 입장에선 원래 기존에 있던 소프트웨어를 SaaS로 마이그레이션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마이그레이션 방법이 되게 다양해요. 우선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원래 기존의 설치형 소프트웨어를 SaaS로 가장 쉽게 옮기는 방법은 들어서 옮기는 거예요. 리프트 앤 시프트라고 하고 많이 들어보셨을 테지만 기존 온프레미스 소프트웨어를 그냥 가상 머신에 설치하는 거죠. 이거는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간혹 가다가 이제 원래 기존의 온프레미스 운영 체계가 굉장히 오래된 거다 그러면 운영 체제를 최신 레드햇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그 정도 일만 하면 되는 거죠. 이게 가장 비용이 적게 들고 일단 클라우드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이죠. 두 번째 방법은 기존 소프트웨어를 컨테이너화하는 거예요. 컨테이너화를 하게 되면 일단 스케일 아웃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추가할 수 있고
쿠버네티스로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세 번째는 다들 아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방식입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사실 소프트웨어를 다 뜯어 고쳐야 돼요. 기존 소프트웨어는 거의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고, 기존 소프트웨어를 비즈니스 로직에 맞게 서비스별로 다 잘게 쪼개서 마이크로 서비스화를 하고, 그 마이크로 서비스화된 환경을 클라우드에 맞게 잘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SaaS 마이그레이션을 언급하는 이유는, 우리가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 우리가 고객한테 판매하는 소프트웨어를 모두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바꿀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글로벌 서비스에 적합하고 모두가 클라우드 네이티브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비용이 많이 들고 그만큼 초기 투자비와 초기에 운영하기 위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넷플릭스 서비스 같은 거는 글로벌 서비스 때이기 때문에 당연히 MS화돼 있고 MSA화돼 있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소프트웨어예요. 근데 우리가 예측 가능한, 사용자를 예측 가능한 그런 서비스인 경우, 뭐 예를 들어 대학에서 수강 신청을 받는다. 그럼 수강 신청 받는 시간은 대략 정해져 있잖아요. 그 시간에만 컨테이너를 많이 늘리면 되고, 수강 신청이 끝나면 컨테이너를 한두 개만 남겨도 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서비스에서는 굳이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컨테이너화만 해도, 심지어는 리프트 시프트를 해도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스 마이그레이션이 무조건 클라우드 네이티브 하지만 비즈니스 상황과 고객의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기존 소프트웨어를 사스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멀티 테넌시화는 반드시 필요해요. 멀티 테넌시라는 거는 이제 뭐 아시겠지만, 기존 소프트웨어는 한 명이 쓰지만 하나의 서비스에서 여러 명이 쓰게, 여러 회사가 쓰게 하려면 A 회사, B 회사, C 회사가 각각 로그인할 수 있는 형태라든가 로그인할 수 있는 주소, URL 주소가 따로 있어야 되겠죠. 이 역시도 세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프트 앤 시프트 방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보통 사일로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A사, B사, C사가 이렇게 접근하는 웹 URL도 틀리고, 거기에 따른 어플리케이션이 따로 실행되고, 데이터베이스도 별도로 사일러 형태로 쫙 나눠지죠. 이 형태는 당연히 구현하기 쉽고, 고객 입장에서는 만일 사용하는 비용이 싸다면 가장 좋은 점인 거는 고객 데이터들이 어플리케이션과 함께 다 분리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안적으로 안전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 사스 제공업자 입장에서는 이거를 점점 싱글 도메인화를 하고 비용을 줄이려고 하겠죠. 그런 단계에서 두 번째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싱글 도메인화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사별로 다른 URL을 갖는 게 아니라 싱글 URL을 갖고 로그인을 하지만, 거기서 아이디 패스워드를 치고 들어가면, 이메일 패스워드 치고 들어가면 그때 어플리케이션이 나눠지고 DB가 분리되는 형태. 이게 이제 두 번째 방법일 테고, 마지막으로는 역시 클라우드 네이티브 방식인데, 이 경우는 기존 소프트웨어를 어플리케이션 단위가 아닌 서비스 단위로 재구성을 하고, 데이터베이스도 서비스 단위로 재구성을 합니다. 이 뜻은 A사, B사, C사의 데이터가 한 서비스 단위로만 재구성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같이 돌고, 데이터베이스 안에도 같은 데이터베이스 안에 회사들이 다 섞여 들어가요. 물론 소프트웨어적으로 안전하게 셀렉트를 해서 안전하게 그 회사의 데이터만 핸들링하도록 돼 있지만 구성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 구성이 가장 좋은 점은 서비스 단위로 하기 때문에 서비스의 중요도에 따라서, 우리 사스 서비스의 제일 중요한 건 로그인이겠죠. 로그인을 해서 가장 중요하게 회사에서 보는 어떤 화면들이 있을 텐데, 그 화면에는 좀 더 리던던트를 주고 더 여유 있는 서비스로 구성하고, 잘 쓰지 않는 서비스는 아주 타이트하게 구성하고 하는 조절을 비용에 맞춰서 다 운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서비스 단위로 나눠서 클라우드 네이티브하게 운영하는 게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사용자 입장에서도 더 안정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사스 서비스가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사스 서비스에 대한 보안을 준비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사업자 입장에서 어떤 보안이 제일 좋을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상식적으로 사스가 클라우드에 있고, 당연히 클라우드 서비스가 클라우드 서비스 상에서 보안을 제공받아야 되면 당연히 보안 제품도 클라우드에서 돌고 사스 형태가 일반적이겠죠.
뭐 다 아시겠지만 CNAPP라고 해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 보안 플랫폼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클라우드에서 필요한 모든 보안 요소들이 거의 다 들어있는 플랫폼이에요. 근데 이 역시도 CNAPP에는 아주 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 또한 보안을 제공받는 기업 입장에서 선택적으로 필요한 레벨의 보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우리가 에이전트 리스형 보안과 에이전트 베이스드 보안 두 개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형태로 서비스 받는 입장에서 보안을 분리해서 적절한 레벨의 서비스를 적용해야 된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조금 더 자세히 한 단계씩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에이전트 리스 보안이죠. 에이전트 리스는 말 그대로 설치를 하지 않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그 클라우드 보안이 클라우드에서 이루어지고 사스로 제공되지만 사스로 제공된다는 거는 그 보안 매니지먼트 콘솔은 항상 사스로 제공이 되지만 우리가 보안해야 될 대상은 가상 머신이잖아요. 가상 머신에 에이전트를 까냐 안 까냐의 차이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에이전트를 설치하지 않고 운영하는 보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에이전트 리스 보안은 당연히 설치를 안 하기 때문에 빠르게 배포할 수 있고 언제든 회수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그 현재 서비스하는 VM의 성능 저하가 거의 없어요. 호환성 문제도 없고 영향도 최소화되고. 그러면 장점만 있냐? 그렇지 않겠죠. 근데 이 에이전트 리스 보안은 이제 API를 이용한 거, 이미지 레지스트를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스냅샷을 이용한 방법, 이제 뒤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펑션을 보완하는 방법 이렇게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 아무래도 뭐 에이전트 리스가 모든 게 좋을 수는 없죠. 실시간적인 탐지가 어렵고 그리고 차단은 거의 불가능한 형태의 보안이지만 빠르게 적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선 에이전트 리스 보안의 첫 번째로 API 쪽 보안을 보면 뭐 많이 보셨겠지만 우리가 클라우드 쓰려면 클라우드에 설정을 해야 되잖아요. AWS 계정을 만들어서 거기에 웹 콘솔을 쓸 수도 있지만 API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제어를 하기도 하죠. 근데 이제 통계에 따르면 클라우드 보안 사고의 80%는 잘못된 설정에 의해서 일어난대요. 결국엔 AWS를 처음 쓰는 서비스 사업자가 처음에 초기 구축할 때는 뭐 다들 운영해 보신 분들 알지만 처음에는 작동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초기 설정은 기본 세팅하고 쉬운 비밀번호로 처음에 시작하고 방화벽 any allow 처음에 넣고 뭐 이렇게 시작을 해서 구축이 끝났는데 그거를 정상화하지 않고 그냥 운영을 하는 경우가 간혹 생기죠. 그런 경우엔 결국에는 그게 쉽게 뚫리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주기 위한 대표적인 이제 보안 제품이 CSPM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시큐리티 포스처 매니지먼트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클라우드 보안 설정이 잘못된 부분, 뭐 패스워드를 너무 쉽게 썼다거나 짧게 넣었다거나 노출되기 쉬운 형태로 DB를 구성했다거나 이런 경우를 싹 점검해주는 툴이고 이거 역시 API를 통해서 점검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빠르게 점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쿠버네이트 시큐리티 포스처 매니지먼트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죠. 왜냐하면 클라우드 설정도 어렵고 쿠버네이트 설정은 더 어렵고 요즘에 또 거기에 더 나가서 사스 설정까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이 API 보안이 첫 번째이고요. 그러면 내가 API 보안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했을 때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우리가 컨테이너화를 얘기했지만 보통 서비스는 사스로 사스 서비스 할 때는 컨테이너가 기본이죠. 우리가 컨테이너를 제작해서 서비스에 맞는 컨테이너를 디플로이를 해서 서비스 오퍼레이션에 올리죠. 근데 그때 당연히 컨테이너 안에 잘못된 코드가 있거나 말웨어가 있거나 아니면 취약점이 있는 컨테이너를 올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반드시 검사를 수행해야 됩니다. 네,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Continuous Integration, Continuous Deploy, CI/CD에 맞춰서 디플로이를 할 텐데 CI/CD의 자동화 단계에 반드시 이 스캐닝하는 거를 넣어야 돼요. 그래서 자동화로 스캐닝 돼서 만일에 취약하거나 말웨어가 있을 때는 디플로이가 자동으로 차단되고 운영자한테 즉시 알려서 그 디플로이를 정상화하는 단계를 자동으로 밟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디플로이 하는 이유는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거잖아요. 버그를 수정할 수도 있고 그러면 서비스 개선이나 버그 수정한 거를 마냥 늦출 수는 없기 때문에 빠른 탐지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자동화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컨테이너 안에 내부의 위험 요소들을 찾아내는 게 이미지 스캔이고, 그 다음 단계가 스냅샷 스캔이라고 합니다. 스냅샷 스캔은 컨테이너만 봐선 부족하다, 나는 VM 전체를 봐야 되겠다 하는 경우에 이제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가상 머신에 블록 스토리지를 스냅샷을 뜨는 겁니다. 그대로 이제 사진 찍듯이 스냅샷을 떠서, 그 뜻은 VM의 특정 시간에 블록 스토리지 내용을 그대로 떠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로그도 볼 수 있고, 뭐 ETC 밑에 설정도 볼 수 있고, 실제 실행이 되려고 하는 유저 빈 밑에 어떤 실행 파일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현 스냅샷 시점에서의 위험 요소를 알 수 있어요. 그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CSP들은 대부분 스냅샷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비행만 추가하면 스냅샷을 떠서 이제 마레어나 벌너러빌리티의 체크를 자세히 해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로 이제 서버리스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서버리스에는 컨테이너도 없는데 거기에는 그냥 람다 코드 펑션들만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람다 트리거가 이제 웹 접근을 시작하면 람다 트리거가 발생하고, 람다 트리거가 발생하면 함수들이 실행되죠. 근데 이제 함수들이 실행되는 동안에는 우리가 보안을 할 수 없어요. 근데 함수가 실행되기 전에 트리거에 의해서 발생된 함수 안에 입력값에 대한 검증, 입력값이 어떤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지, 그리고 함수의 출력 데이터에 대한 분석도 있어야 됩니다. 출력 데이터가 잘못 출력되면 그게 어떤 이제 한번 렌더링된 데이터로 나오지 않고 그 로우 데이터가 사용자한테 외부로 통해서 오픈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로우 데이터가 오픈되면 DB 쿼리 등이 오픈돼 가지고 SQL 인젝션 당할 수 있는 위험을 갖거나, 아니면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의 위험을 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함수 내부에 어떤 그 약한 난수 생성 함수들을 써가지고 뭐 예측이 가능하거나 뭐 이런 여러 부분들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람다 함수가 실행되기 전에 그런 함수 내에 그런 취약점들을 스캔해서 사전에 보정하고 하는 단계를 밟아야 이 에이전트 리스 시큐리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에이전트 리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에이전트 베이스에 대해서 알아보면, 앞에서 에이전트 리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알아봤지만 결국에는 에이전트 리스는 사후 조치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공격 당한 시점에 알 수는 없는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실시간 보안이 필요하다, 정밀성이 필요하다고 하면 에이전트 기반 보안을 해야 됩니다. 에이전트 기반의 최근 트렌드에 가장 선두에 서 있는 기법은 뭐 eBPF 정도가 될 수 있겠고, 또 쿠버네티스 기반의 환경에서 운영돼야 되고, 그리고 더 강력한 보안을 위해서는 커널 보안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얘기를 드리면, eBPF는 이제 원래 BPF, 버클리 패킷 필터라고 하는 BPF에서 시작된 게 익스텐디드 BPF가 됐고요. 우리 뭐 많이들 운영하시는 분 써보셨겠지만 와이어샤크 같은 이제 패킷 캡처하는 툴이 BPF 필터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BPF는 여러 측면에서 제약이 있어서 커널 크기, 그러니까 크기 제한을 없애고 CPU 캐시를 늘리고 해가지고 익스텐디드 BPF가 나왔고, 이 BPF의 제일 장점은 커널 모듈을 사용하지 않고 커널에 있는 이벤트 데이터를 다 후킹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안전해요. 사실 코드를 잘못 만들어도 커널이 죽지 않아요. 왜냐하면 커널 안에 가상 머신, 샌드박싱을 해서 돌리기 때문에 자바 비슷하게, 그래서 아주 안전하게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각광받는 분야입니다. 특히 최근에 클라우드 보안 분야에서 eBPF는 벤더들이 모두 사용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대신 eBPF가 가장 쓰기 좋지만 커널 4.16 이상, 레드햇 8.6 이상에서만 쓸 수 있고, 그 이하에서는 BPF밖에 못 써요. 근데 BPF는 이제 탐지만 가능하고, eBPF는 차단까지도 수행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개를 잘 조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면 아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이제 eBPF 기술이고요. 이 말씀을 이제 앞서서 계속 드리는 얘기들은 CNAPP 보안 플랫폼에서 제공해야 될 기능들이고,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CNAPP 보안 제품들에서 eBPF를 지원하고, eBPF 커널을 내가 안 쓰더라도 그 오래된 커널에서도 BPF를 지원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이제 체크 포인트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eBPF면 좋아요. 근데 데몬셋 그러니까 쿠버네티스 환경을 많이 쓰죠. 우리가 컨테이너를 쓰면 당연히 쿠버네티스 쓸 거고 쿠버네티스는 기본적으로 노드들의 모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노드 위에 우리가 서비스를 위한 파드들을 올리잖아요. 그래서 파드는 실제로 최소 단위의 컨테이너를 실행하는 최소 단위인데요. 뭐 여러 다양하게 노드들의 이제 파드를 올려서 하면서 사실은 그 노드들의 일일이 관리를 안 하면서도 내가 특정 파드를 다 실행하고 싶다 할 때 이제 데몬셋을 쓰잖아요. 그때 데몬셋 컨트롤러를 쓰는데 보통 이제 로그 서버 같은 거를 데몬셋 컨트롤러를 쓰는데 보안 제품도 여기에 딱 적합한 디플로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쿠버네티스 데몬셋이 뭐 누가 만든 게 아니라 이제 거의 표준화되어 있는 컨트롤러인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CNAPP를 지원하는 CNAPP 보안 솔루션들은 데몬셋을 컨트롤할 수 있는 쿠버네티스 환경을 지원해야 돼요. 그 뜻은 쿠버네티스의 크레덴셜들을 잘 연동하면 데몬셋을 통해서 그 CNAPP가 제공하는 보안 솔루션들을 잘 디플로이 할 수 있는 구조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부분이 필요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커널의 딥다이브한 마지막 에이전트 베이스 딥다이브인 커널 기반의 보안을 들 수 있겠는데요. 사실 앞서서도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최종적으로 앞에서 이제 에이전트 리스로 아무리 보안을 한다 한들 거기서 만일에 취약점 발견까지 했어요. 취약점 발견됐으니까 수정을 해야지. 수정하려고 보니까 패치가 없네.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특정 컨테이너 안에 이제 보안 패치가 있어서 패치를 하려고 보니 요걸 패치하니까 또 다른 것 또 패치해야 되고 물고 15개를 패치해야 돼요. 그럼 지금 어플리케이션의 검증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그러면 패치를 못하면 이제 디플로이 취약점이 있는 상태에서 디플로이를 해야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보안 취약점을 안고 디플로이 하기에 어렵기 때문에 사실 그런 상태가 되거나 그런 거에 대한 대응 방법으로 커널 기반 보안을 사용하는 겁니다. 커널 기반의 보안은 커널과 함께 보안 모듈이 돌기 때문에 사실 레이턴시가 아주 작고 그리고 고성능이면서도 모든 제어 권한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커널 기반 보안 모듈은 아주 경량화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운영하는 그 설치 환경이 같이 설치가 돼서 돌기 때문에 아주 경량화돼야 되고 메모리도 최적화돼서 그렇게 제품들이 사실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필요한 이유는 사실 취약점을 소프트웨어적으로 보완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취약점을 커널 기반 보안 제품들이 차단을 해줄 수 있는 기능들을 기본적으로 제공합니다. 예를 들면 호스트 IPS 같은 경우에 어떤 오픈소스 모듈이 취약한데 패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 커널 모듈 보안 호스트 IPS 같은 경우에는 그 취약점을 공격하는 패킷이나 공격 행동을 차단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취약점을 갖고 있더라도 공격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목적을 위해서 커널 기반 보안 모듈을 최종적으로는 사용하게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클라우드 보안을 위해서 CNAPP를 사용하겠지만 앞서서 소프트웨어를 사스 형태로 전환하는데도 뭐 여러 가지 세 가지 방법이 있고 마이그레이션 방법도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맨 끝에 게 항상 좋은 건 아니다. 모든 걸 다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각자 고객사의 환경에 맞는 보안을 적용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선 단계별 보안이 중요하다. 실제로는 API 보안만 통해서도 충분히 보안 레벨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적용이 부족하다라고 생각될 때는 스냅샷 보안까지 들어가서 말웨어 레벨이나 취약점 레벨까지 봐야 되고 그 취약점 레벨까지만은 안 되겠다. 나는 실시간 패킷과 실시간 실행되는 이벤트와 실시간 파일이 변조되는 이벤트까지 봐야 되겠다 할 때는 eBPF 등과 이제 데몬셋을 섞어서 쓸 수 있는 보안 환경을 구성해야 되고요. 거기에 더 나가서 나는 실제 공격을 취약한 공격 자체를 직접 막아야 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커널 인테그레이트된 보안 모듈까지 가야 합니다. 사실 이러한 그 단계적 적용은 사실 여러 측면에서 리스크를 많이 줄일 수 있고 실제 운영하는 비용이나 운영에 따른 너무 많은 보안 솔루션을 운영하는 거에 따른 리스크까지 줄일 수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시간이 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좀 빠르게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 서비스를 받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오늘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그 단계적 보안 구성을 통해서 보안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